본 내용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특집으로 조선주의 조예가 깊은 젊은 피 톨라니님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길이가 길어 여러 편에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조선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업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톨라니입니다. 톨라니인가요? 네. 톨라니는 어떤 뭐에서 나온 톨라니인가요? 코스톨라니의 톨라니인가요? 아, 네. 그 헝가리 투자자였던 코스톨라니 이름에서 그 따온 닉네임입니다. 아, 네. 평소에 그 워렌 버핏 스타일을 추종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닉네임은 특이하게 톨라니네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버핏으로 달았을 텐데 이게 한국에서 투자를 하려면 버핏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 좀 네. 본받을 만한 투자자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네. 코스톨라니를 찾게 돼서 톨라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사적으로 봤을 때 그 책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또 시간이 되면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왜 모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블로그상에서 톨라니라는 아이디로 되게 많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랑 개인적인 인연은 이제 제 책 똑똑한 배당주 투자 서평이 이제 톨라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평이 좀 구체적이고 인상적이어서 블로그를 갔는데 서평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20대의 파릇파릇 네. 직접 보면 파릇파릇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릇파릇한 20대의 젊은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연이 됐었는데 블로그에서 팔로우하고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조선주의 해박한 지식과 넓은 경륜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성도 있고 해서 모시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곧 군대를 가신다면서요? 아, 네. 군대로 네. 갑니다. 며칠 남았나요? 딱 2주 남았습니다. 네, 머리는 아주 긴데 언제 자르실 계획이신가요? 전날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전날 잘라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 공군으로 갑니다. 공군이면 공군은 몇 개월인가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2점 몇 개월 정도 될 점은 또 왜 어떻게? 이게 52일이 줄어서요. 아하. 개월수 단위로 준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22점 몇 개월. 네네네. 공군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네. 네? 공군은 좀 길다고 들었는데 22개월이면 아마 뭐 제 팟캐스트랑 블로그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꽤 있으시니까 공군도 많이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본인의 눈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제가 좀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곧 군대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시간을 내서 군대 가기 전에 조선주에 관련된 조선업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따로 이제 녹음실까지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고 나면 사람이 돌이 되니까 리셋되기 전에 빨리 좀 털어내자, 뽑아내자, 뭐 이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네 인정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조선업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 배당주든 아니면 뭐 배당 성장주든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 배당주든 간에 그런 주식 투자,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 관점에서 조선업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뭐 조선업이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주 주식 있을 거고 뭐 ETF나 섹터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관련 있는 뭐 조선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선업을 이렇게 주식 투자자로서 볼 때는 조선업 자체에 투자를 하기엔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적인 조선소가 이렇게 한 나라에 몰려 있는 게 한중일 중에서 이제 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하는 세계 조선사가 위치한 나라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기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뭐 LNG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본행제부터 시작해서 네. 엔진, 네. 뭐 관련 그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부터 철강 회사들. 네네. 그래서 거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제휴 정도는 있겠지만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 중에 하나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컨대
조선소로 따지면 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같은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요. 네,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죠. 네,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 그렇게 하고 뭐 상장 안 된 회사도 따지면 뭐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 완성 조선소로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기자재 업체로 뭐 화인베스틸이나 태광, HSD 엔진 뭐 등등등해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배당 성장주 입장에서는 한때 하이로코리아라는 회사가 네. 그게 좀 이제 뭐 강소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지금은 뭐 썩 좋진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회사들도 조금 알려져 있긴 하고요. 네. 그런 섹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이제 조선업종에서도 상선, 네. 선박이랑 그 다음에 뭐 해상 플랜트,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상 플랜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분식 회계나 뭐 그런 거 이슈해가지고 빅베스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뭐 각 기업들의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설명해 줄까요? 지금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빅베스랑 뭐 적자 수주가 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조선업 회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해양 플랜트랑 그리고 상선 부문, 그러니까 상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를 말하는데요. 조선소의 뭐 시가총액 순위대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일단 가장 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선 부분도 그렇고 플랜트 부분도 그렇게 캐파가 가장 큰 조선소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다시피 해양사업부의 일감이 떨어져서 네. 지금 해양사업부를 뭐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 부문에서 뭐 영업 정도 파트 외에는 잠깐 이제 접고 그리고 온산 공장도 매각을 하는 것처럼 SO일이 받아가서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똥이 그들로 튀었죠. 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뭐 현대중공업은 그런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상선과 그리고 해양 플랜트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 사실 해양 플랜트를 얘기하면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쪽이 이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이 상선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익스포저가 되게 큰 회사라서 지금도 열심히 수주를 하고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양 사업에서 일감이나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지금도 네, 해양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뭐 전략적으로 현대 쪽은 플랜트 쪽은 가급적 좀 일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리하게 이렇게 그쪽 비중을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없고 상선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둔다라고 보도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사실 진짜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만 똑바로 아시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건비라던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환경에 맞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나 추가적인 비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선가 수준이다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수주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별 기업의 업황에 관해서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쌓아야 되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일반이 처음에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더 여쭤보면 뭐 조선업종이긴 하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사촌쯤 되는 게 해운업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운 쪽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았죠. 한진해운이랑 뭐 현대상선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대한해운은 뭐 옛날에 한번 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거랑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해운업종이랑 조선업종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해운 운임이 어떻게 변하면 조선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 보통 산업 분석을 할 때 이제 전방 산업이다, 후방 산업이다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조선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해운업은 이제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소 입장에서 고객들이 바로 해운사들이고 이 해운사들의 이 운임이라는 것이 사실 해운사의 실적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고객사들이 사실 돈이 좀 있고 이게 여유가 있어야 이 납품업체들에게 뭐가 그 해운 입장에서는 후방 업체인 그 조선소들에게 배를 발주를 할 자금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선소 실적과 해운 운임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도 이제 배를 운행을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 발주에 좀 더 적극적이고 해운 시황이 많이 나빠지고 선봉량이 과대가 됨으로써 운임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하면 해운사 입장에서 당장 발주를 할 여유도 부족하고 또 발주를 할 유인도 적어지게 되겠죠. 그거랑 관련해서 보면 또 이제 해운업종 보면 그 용선 계약을 하면서 네. 선주와 해운회사 뭐 용선을 하는 해운회사와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리스 선주들의 파워가 막강하다. 뭐 그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 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자산이 선박인데 이 선박을 보통 이제 해운사가 직접 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직접 소유를 함으로써 운행을 하는 선박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리스나 뭐 유럽 계통 이런 데서 배만 갖고 있는 배에 대한 투자만 하는 선주사에게 배를 요즘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 월세나 전세를 얻는 거죠. 그렇게 월세라고 해야 될 텐데 월세를 얻어서 배를 이제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질문을 좀 강조를 하면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그리스 선주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어봤던 게 금융위기 직후에 대한해운이 한번 크게 부도가 났었죠. 네, 대한해운이 부도가 났던 게 그 용선 계약이랑 관계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한해운이 승승장구하고 주가가 뭐 거의 뭐 1년에 10배씩 뛰고 그랬었는데 이 회사가 어쩌다가 부도가 나서 망가지게 됐는지 용선 계약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을 임대함으로써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지금 해운사의 상황에 따라서 뭐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되게 용선 계약을 장기로 맺고 또 장기로 맺은 계약에 그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영업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을 해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뭐 반대로 이제 시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용선 계약으로 묶여 있는 비용은 고정 비용처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2008년, 9년 이런 호황 시기에 그 선박을 대량으로 용선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해운 시황이 좋은 때는 다른 해운사들도 서로 이제 용선을 원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그 용선료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용선료가 오른 상태에서 그 장기간 동안 고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해운 시황이 꺾였으니까 그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운임이 나와버리면 해운사들은 경영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아까 아파트 뭐 이런 임대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래서 아파트를 한 채를 뭐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파트를 한 채 얻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중국인 관광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해서 쓰고 있는데 각각이 사드 여파 때문에 에어비앤비 중국 관광객이 뚝 떨어져가지고 적자 나고 하다가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이제 다 전월세를 맺었는데 사드가 생기면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아파트 한 동 값에 이제 월세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은행 뭐 비용이나 금융 비용이 다 되게 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해운이 한번 맛이 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관심 있는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요. BDI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클락슨 지수나 뭐 중고성가 이런 거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유의 깊게 보게 되는 지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해운 시황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BDI 지수가 있는데요.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의가 뭔지도 설명을 좀 해주셔. 초보자들을 위해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BDI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틱 드라이 인덱스잖아요. 드라이 인덱스라는 말이 건화물 지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선박을 얘기할 때 4대 선종으로 컨테이너선, 탱커, 그리고 벌커, 그리고 가스선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벌커에 관련된 그 시황 지수가 BDI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BDI 지수도 사실 BDI 지수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벌커선의 규모에 따라서 뭐 케이프 사이즈다 뭐 이런 벌커선의 규모에 따라서 세부 지수들이 있고요. 네. 그 지수들을 가중치에 따라서 네. 그 지수화한 것이 이제 BDI, 그러니까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운사들은 네. 벌커 선사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선사잖아요. 네. 근데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에는 BDI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네, 찾으실 동안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배 사이즈를 보면 특징적으로 알게 아까 뭐 케이프타운이라고 한 거는 우리 중학교 세계사 시간 희망봉우에서 남아프리카를 지나가는 큰 사이즈의 배가를 이제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자그만 배는 그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 홍해인가요? 흑해인가요? 거기라니까 지중해와 그 인도양을 연결하는 게 수에즈우잖아요. 네.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우나 그래서 그 나세르가 국유화를 시켰다고 하는 깨알 같은 세계사 공부입니다. 거기서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게 수에즈 막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옛날에 미국의 이제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저기 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게 파나마 운하예요. 그러니까 파나마 지나가는 게 이게 파나막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파나막스인데 파나막스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죠. 네. 우리나라는 파나마 운하 지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 별로 덜 중요한데 아무튼 그런 사이즈의 배가 이제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만드는 배들이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규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운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네.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가 있고요. 그리고 SCFI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모든 컨테이너선들의 현재 뭐 운임을 보여준다고 하긴 어렵지만 컨테이너 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운임 수준이 뭐 과거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SCFI라는 운임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수는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해운 관련 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클락슨 신조성가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박들을 사이즈별로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신조선을 할 때 가격 수준이 그 기준치인 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말해주는 신조선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는 영업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선박에. 예컨대 내가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해서 배 발주를 현대중공업에 넣으면 이게 2년 뒤에 배를 네네. 인도받게 되니까 당장 급한 입장에서는 신조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차종을 사고 싶은데 밀려 있어서 오래 걸린다 싶으면 중고 시장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 성과도 같이 공표를 하거든요. 중고 성과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신조 성과랑 중고 성과 중에서는 중고 성과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고요. 중고 성과가 크게 오르면 신조 성과는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뭐 조선 관련 브리핑이나 보고서를 보면 그런 조선가나 그다음에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변동성을 참고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네네, 어느 그렇죠. 정도 변하고 있는지 보통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언젠가 구였는지 모르겠는데 BDI 운임과 우리나라 조선 시황이랑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배를 만드느냐인데 BDI 지수가 오르면 벌크선 시황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벌크선을 별로 안 만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벌크선이 지금 4대 선종 중에서는 가장 부가가치가 적다고 하는 선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지가 꽤 됐고요. 네. 보통 컨테이너나 탱커, 가스선 위주로 영업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네, 구체적인 특정일이 나올 수 있으니 언급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말인데 아까 뭐 4대 선종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이 구주조정도 많이 하고 되게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2년 전에 받은 일감이 적으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일감이 줄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방금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다시 아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시차를 나타내게 마련인데 지금 뭐 이렇게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가 썩 좋지 않고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주가가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이 좋은 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갑자기 LNG선의 수주가 많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자재를 가공을 하고 선박을 건조를 하기 때문에 당장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전에 수주를 한 선박이 이제 그 공정 기준에 따라서 그 실적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게 되는데요. 보통 조선 관련 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은 이제 발주가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수주잔고인데요. 어떻게 보면 2년 후에 있을 실적을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들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적들이 많이 안 좋은 건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선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2008년, 9년, 10년, 11년에서 성과가 좀 높았던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락슨 신조 성과가 뭐 170선, 180선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30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성과가 올라서 120에서 30선에 있는 거지 120 초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혹시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15년 이때 막 그 조선소들이 빅베스도 하고 수주 잔고도 떨어져 갖고 노사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던 조선 산업이 이제 중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올 때는 막상 그렇게 실적이 막 엄청 엉망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회성 이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흑자를 기록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부족했던 수주 실적이 이제 와서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주가가 좀 좋다라고 말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뭐 LNG나 뭐 탱커 같은 관련 선박의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뒤 미래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요. 2년 뒤 미래 실적은 지금보다 나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참고로 탱커는 유조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를 보고 주가에 반응하기보다는 수주잔고 새로 수주를 받는 거에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면 그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보다는 주가가 좀 당연히 일찍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LNG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발주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LNG 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공급 측면이라고 한다면 뭐 LNG 관련 뭐 설비 투자라던가 뭐 시추 뭐 이런 LNG 공급 자체가 늘어나면서 운반할 LNG가 늘어서 LNG 선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뭐 쓰고자 하는 쪽이 많고 이게 보통 자원의 편중성 때문에 자원이 나는 곳이랑 주로 소비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운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때문에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현재 LNG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 측면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 뭐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LNG로 정확히는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20-30% 이상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또 보통 천연가스가 주로 나는 곳이 뭐 러시아 같은 프로판 가스를 PNG를 주로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들은 중국 위에 있지만 요즘 LNG의 이제 그 원산지는 보통 메이드 인 USA잖아요. 미국에서 오려면 그 액화를 시켜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중국 수요가 높고 주로 생산되는 곳은 미국이고 그래서 LNG 선에 대한 지금 그 수주 실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 말이었나요? 갑자기 이제 석탄 떼지 말고 가스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 대란이 한번 있었고 난방까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다들 그 참고 이렇게 석탄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게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환경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도 올해 이미 겪었죠. 아파트 단지에서 그 플라스틱 대란 한번 있었던 거라 그다음에 요새 지금 제지 쪽에서 폐지 수출 수입이 막히면서 그래서 약간 중국의 환경 규제 혹은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업황에서 사이클을 다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LNG도 뭐 그런 영향이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NG 관련된 부분에서 그 벙커링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벙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상 급유?
벙커링이라고 하면 그 주유소 자동차들이 주유소 가는 것처럼 네네네네. 선박들이 가는 주유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료유 관련해서 네. 이게 규제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네. 2020년 1월에 발효가 되는데 네. 국제해사기구라는 IMO에서 네. 연료의 황산화물 농도를 네. 0.5% 이하로 네. 함유된 연료만을 사용을 하라라고 네. 규제를 이렇게 그 발효할 것을 예고를 해놔서 네. 원래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벙커CU 고유황유라고 해서 네. 황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든요. 네네. 끈적끈적한 거. 네네. 그래서 그게 연료를 때우게 되면 이렇게 황산화물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이게 환경 오염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유황유로 바꿔라. 네. 혹은 황산화물 농도가 높은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쓸 거면 네. 그걸 세정하는 장치를 달아라. 네.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면 LNG를 추진을 해라. 네. LNG를 써서 추진을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겠지만 LNG 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은 당연히 굉장히 적고요. 천연 네. 그 황이 거의 들어가기 어렵죠. 네, 황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탄소 배출도 일반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싸거든요. 네. 선박이 비싸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주나 회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은 사람들 쓰고 싶은 이게 이용자들이 있으면 주유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 벙커링 관련해서 뭐 싱가포르나 네. 뭐 저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네. 주로 벙커링 시설 투자가 되고 있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차 싶었던 게 제가 이렇게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용어상 헷갈렸던 게 하나가 그 LNG선 이야기라면 LNG선은 참고로 LNG선은 LNG를 액화시켜서 그러니까 리퀴파이드가 액화시켜서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아까 벙커링에 관련된 거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를 LNG 추진선을 말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두 개 용어 구분하는데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도 방금 갑자기 LNG선을 이야기하다가 LNG 추진선에 관련돼서 벙커링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개도 저도 초반에 헷갈렸고 방금도 진행하면서 약간 헷갈렸는데요. 폴라니님께서 유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용어는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황을 일구고 있는 거는 LNG 운반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LNG를 운반하는 LNG 캐리어가 네. 네, 조금 잘 나오고 있죠. 아 그러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